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준비한 작품은요, 영국, 미국의 영화 감독 중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받는 알프레드 히치콕의 미스터리 매거진 걸작선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알프레드 히치콕 미스터리 매거진에 실린 많은 작품들 가운데 알프레드 히치콕 미스터리 매거진이 50주년을 맞아 팬들의 투표로 선정한 대표 작품 선집입니다. 여기에 실린 많은 단편들은요, 범죄와 서스펜스, 그러니까 미스터리 소설의 정수를 한눈에 보여주는 책들입니다. 에드 맥베인 외 다수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 책은요, 도서출판 강에서 편했고 홍한별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로렌스 블록의 쇼핑백 아줌마를 위한 촛불을 제가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렌스 블록은 가장 존경받는 추리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에드거상을 수차례 수상했으며 미국 추리작가 협회로부터 그랜드마스터 칭호를 받았습니다. 로렌스 블록은 스파이, 스릴러, 하드보일드, 유머러스한 작품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창조물은 알코올 중독자이자 전직 경관이고 모허가 사립탐정인 매튜 스크너 시리즈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스커드가 등장하는 초기 작품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로렌스 블록의 쇼핑백 아줌마를 위한 촛불,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파란 가는 줄무늬 양복을 입은 마르고 젊은 남자였다. 칼라에 단추가 있는 흰 셔츠를 입었다. 안경은 갈색 거북 덩껍질 테에 아른 타원형이었다. 머리카락은 짙은 갈색이고 살짝 짧았고 오른쪽 가르마를 타서 깔끔하게 빗질했다. 나는 그 남자가 안으로 들어와 바에서 무언가를 물어보는 모습을 보았다. 이번 주에는 빌리가 오후에 일했다. 빌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졸린 듯한 눈으로 내 쪽으로 눈짓을 했다. 나는 눈을 내리깔고 버번 위스키를 탄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남자는 내 쪽으로 걸어왔다. 매튜 스커드 씨입니까? 나는 남자를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에런 크라이튼입니다. 호텔로 찾아갔었는데 직원이 여기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여기는 9번가에 있는 암스트롱스 술집이었다. 내가 묵는 호텔이 있는 57번가에서 모퉁이만 돌면 있다. 점심을 먹으러 온 사람들은 거의 가고 뒤늦게 온 사람 몇 명만이 술이 올라 걸걸해진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바깥쪽 거리는 5월 햇살이 가득했다. 겨울이 춥고 깊고 길었다. 이렇게 봄이 반가운 적이 없었다. 지난주에 몇 번 전화를 했었습니다. 제 메시지를 받지 못하신 것 같군요. 메시지를 2번 받았지만 무시했었다. 전화 건 사람이 누군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알려고 굳이 전화요금을 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거짓으로 주워 숨겼다. 싸구려 호텔이라서요. 메시지를 꼬박꼬박 전해주질 않죠. 그렇군요. 아, 어디 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어떤가요? 크라이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술집에서 사물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었지만 여기도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듯했다. 바닥에 서류 가방을 놓고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새로운 웨이트리스 엔젤러가 주문을 받으러 왔다. 크라이트는 내 잔을 흘낏 보더니 자기도 커피를 달라고 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가 말했다. 처음 든 생각은 변호사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아마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경찰일 때 형사사건 변호사는 많이 접해보았다. 이들은 몇몇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크라이트는 그 가운데 어느 유형에도 들어맞지 않았다. 나는 크라이튼이 왜 나를 고용하려 하는지 말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저는 상속재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크라이튼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산된 것이긴 해도 호의가 담긴 웃음을 지어 보였다. 조그만 유산을 상속받게 되셨다는 걸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스커더 씨. 누가 나한테 돈을 남겼어요? $1200입니다. 누가 죽었을까? 연락을 하고 지내는 친척은 하나도 없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나머지 가족들과는 가까이 지낸 적이 없었다. 내가 말했다. 누가? 미스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입니다. 나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따라했다. 아주 낯선 이름은 아니었지만 미스 앨리스 레드필드가 도대체 누군지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에런 크라이튼을 쳐다보았다. 안경에 가려 눈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 반응을 예상했듯 입가에 웃음이 어렸다. 죽었어요? 석 달 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당신을 알았지요. 아마 당신도 아는 분일 겁니다. 이름은 몰랐더라도요. 웃음이 더 짙어졌다. 엔젤러가 커피를 가져왔다. 크라이트는 우유와 설탕을 넣고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셔보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미스 레드필드는 살해되었어요. 그는 마치 연습한 문장을 말하듯 이렇게 말했다. 지난 2월에 뚜렷한 동기도 없이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노상범죄에 무고하게 희생되었죠. 뉴욕에 살았나요? 아, 그럼요. 이 근처에 살았습니다. 이 근처에서 죽었고요. 서 55번가 위 9번가와 10번가 교차점 사이에서 죽었습니다. 뒷골목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어요. 여러 차례 찔렸고 목에 둘렀던 스카프로 목이 졸렸습니다. 지난 2월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 서 55번가 위 9번가와 10번가 사이 끔찍한 살인, 찌르고 목을 졸랐고 뒷골목에서 시체로 발견. 나는 보통 신문에서 살인 기록을 훑어본다. 직업정신이 조금이나마 있어서일 수도 있고 인간의 비인간성에 대해 관심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가 나에게 유산으로 $1200를 남겼다. 그리고 누군가가 칼로 찌르고 목을 졸랐고. 아, 맙소사. 내가 말했다. 쇼핑백 아줌마로군. 에런 크라이튼이 고개를 끄덕였다. 뉴욕에는 이런 아줌마들이 넘쳐난다. 동쪽이건 서쪽이건 동네마다 쇼핑백 아줌마들이 있다. 일부는 알코올 중독자이지만 대부분은 술의 도움 없이도 제정신이 아니다. 거리를 돌아다니고 현관 앞이나 문가에 모여 있다. 돌에서 어미를 찾고 쓰레기통에서 보물을 찾는다. 혼잣말을 하고 행인들에게 말을 하고 하느님과 대화를 한다. 때로는 웅얼거리고 가끔은 소리를 지른다. 늘 물건을 갖고 다닌다. 쇼핑백이 이들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고
이들의 공통적 특징이기도 하다. 대개는 망상증 환자로 광기 속에서 자기 물건을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다른 사람이 호시탐탐 노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시도 쇼핑백이 자기 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없다. 전에는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이런 아줌마들이 모여 살았다. 밤새도록 대합실에 앉아 있다가 가끔씩 교대로 화장실에 간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어떤 무리 본능이 있는지 같이 있으면 편안한 듯 했다. 그러나 자기의 소중한 가방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만큼 편안하게 여기지는 않아서 화장실에 갈 때도 자기 쇼핑백은 꼭 챙겨간다.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는 이런 쇼핑백 아줌마였다. 언제부터 동네에서 노점을 차렸는지 모른다. 나는 뉴욕 경찰을 사직하고 아내와 아들들과 별거한 뒤로 쭉 같은 호텔에서 살았는데 그게 벌써 몇 년이 되었다. 레드필드 아줌마가 그때부터 여기에 있었던가 언제 처음 봤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동네에서 늘 보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 풍경의 일부 같은 존재였으니 그렇게 갑자기 잔인하게 죽지 않았더라면 그 아줌마가 없어진 것도 몰랐을 것이다. 전에는 이름을 몰랐었다. 하지만 아줌마가 내 이름을 알았던 모양이다. 그리고 뭔가가 인상에 남았기에 나에게 돈을 남긴 것 같은데 어떻게 유산을 남길 돈이 있었던 거지. 일종의 사업 같은 걸 하긴 했다. 나무로 된 탄산음료 상자에 앉아 둘레에 쇼핑백 서너 개를 놓고 신문을 팔았다. 57번가와 8번가 모퉁이에 24시간 여는 신문 가판대가 있는데 아줌마는 거기서 몇십 불을 사서 한 블록 서쪽으로 와서 9번가 모퉁이에 노점을 펼쳤다. 소매가로 신문을 팔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몇 센트를 팁으로 주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도 몇 번은 1달러를 내고 그 스름돈은 필요 없다고 했던 게 기억난다. 이런 동정을 고맙게 여겨 돈을 남겼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눈을 감고 아줌마의 모습을 떠올려 봤다. 옹골진 체구였다. 뚱뚱하기보다는 실팍했다. 160에서 63cm 정도. 회색이나 금정색 같은 색깔이 없고 볼품없는 옷을 입었다. 계절에 따라 겹쳐 입는 옷의 개수가 달랐다. 가끔은 종이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꽃이 꽂힌 낡은 밀짚 모자를 쓰기도 했다. 아줌마의 눈이 떠올랐다. 크고 순박한 푸른 눈이었다. 눈만은 몸의 다른 부분보다 몇 년은 더 젊어 보였다.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 가족한테 물려받은 돈이에요. 에런 크라이튼이 말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안정된 집안 출신이죠. 볼티모어에 있는 은행에서 자산 관리를 해요. 미스 레드필드의 고향도 볼티모어입니다. 뉴욕에서 쭉 살았지만 은행에서 매달 수표를 보냅니다. 큰 돈은 아니고 200달러 정도? 그렇지만 거의 쓰질 않았어요. 집세를 내고. 노숙인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사망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가구가 딸린 방에서 살았어요. 전에는 10번가에 있는 다른 하숙집에서 살았지만 그 건물이 팔리면서 이사했죠. 그게 5, 6년 전이고 그 뒤로 쭉 55번가에서 살았습니다. 한 달 방세가 80달러였어요. 또 먹을 것을 사는데 몇 달러를 썼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방에는 잔돈이 가득한 커피 깡통 하나밖에 없더군요. 은행을 살펴봤지만 계좌를 개설한 기록은 없어요.
그 돈을 썼거나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주어버렸겠지요.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크라이트는 커피를 홀짝 들이켰다. 아마 시설했어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바깥 세상에서도 잘 지냈죠. 자기 자리를 찾았어. 제대로 씻고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시설에 있는 것보다 바깥 세상에서 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랬겠죠. 물론 안전하지는 못했죠. 결국 그렇게 되었으니. 하지만 뉴욕 그리에서는 누구라도 희생자가 될 수 있으니까. 에런은 뭔가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지 잠시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10년쯤 전에 우리 사무실에 왔었죠.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크라이트는 앵글로 색슨계 성이 쭉 이어지는 자기 회사 이름을 댔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 했어요. 첫 번째 유언장은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전 재산을 언니한테 남긴다는 거였죠. 그러더니 그 뒤로 이따금 찾아와서 일부를 여러 다양한 사람한테 준다는 부기를 덧붙였죠. 최종적으로 다 합해서 32명한테 유산을 남겼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20를 남겼죠. 조 존슨이라는 남자 앞으로 된 건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못 찾았어요. 나머지 $500에서 시작해서 $2000까지 다양하죠. 내가 그 상속자들을 찾으러 다니는 일을 맡았습니다. 크라이튼이 웃음을 지었다. 난 언제 유언장에 들어갔죠? 재작년 4월이요. 나는 그때 내가 그 아줌마한테 어떻게 했나, 우리가 연관된 일이 뭐가 있었나 생각해내려고 해보았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물론 유언장 내용에 이의가 제기될 수도 있었습니다. 미스 레드필드의 법적 능력을 도마에 올리기는 쉬우니까요. 친척 가운데 누구라도 무효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러는 사람은 없었어요. 유산 총합이 $25만 조금 넘는데. 그렇게 많아요? 네. 미스 레드필드는 자기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비해 훨씬 적은 돈을 받았지요. 그래서 원금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부기에 있는 유정으로 여러 사람한테 다 합해 대략 $38,000를 나눠주고 나머지는 미스 레드필드의 언니에게 갑니다. 언니는 파머 부인이라는 사람인데 남편은 죽었고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요. 암과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당뇨병 합병증이 있어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이 마무리되기를 바랄 겁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라 유언 검인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상속인들에게 수표를 전해주고 유산 수령자들에게 이것으로 자기네들의 권리가 다 이행되었다는 권리 포기 정서에 서명하게끔 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크라이트는 이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법률 용어를 계속 읊었다. 그러더니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고 테이블에 수표를 올려놓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내 이름으로 된 수표였고 $1200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크라이튼에게 커피값은 내가 내겠다고 했다. 나는 술을 한 잔 더 하고 나서 은행 문을 닫기 전에 은행에 갔다.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의 유산 일부를 내 계좌에 입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바꾸었고 아니타와 아이들 앞으로
우편함도 보냈다. 호텔에 들러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했다. 없었다. 맥그번스에서 한 잔 마시고 길을 건너 폴리스 케이지에서 한 잔 더 마셨다. 아직 5시밖에 되지 않았지만 술집에는 벌써 사람이 많았다. 이상한 밤이었다. 그리스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고 포스트지를 읽었고 58번가 조이 페럴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10시 반쯤 다시 암스트롱스로 갔다. 늘 앉는 자리에 혼자 앉아있기도 했고 바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나는 버번을 커피와 섞었고 이따금 냉수도 마셔가며 최대한 천천히 마셨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 술에 취할 생각이라면 어떻게든 취하게 된다. 내가 앞길에 놓은 장애물은 시간을 늦추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 2시 반쯤에는 목표를 달성했다. 만취 상태에 다다랐고 이제 집에 가서 잘 수 있었다. 10시쯤에 깨었는데 생각보다 숙취가 덜했다. 암스트롱스를 떠난 뒤로는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 아무튼 내 호텔방 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옷은 옷장에 깔끔히 걸려 있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이런 모습을 보는 건 좋은 일이었다. 망가진 상태는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기억의 일부는 까맣게 지워져 사라졌다. 그런 일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약간 걱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에도 익숙해졌다. 돈 때문이었다. 1200달러. 그 돈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돈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일이 없었다. 이름도 모르는 불쌍하고 돈 많은 아줌마가 나에게 돈을 남겨주었다. 돈을 거절해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들지 않았다. 경찰 일을 시작하고 초기에 중요한 처세운을 배웠다. 누군가 돈을 쥐어주면 조용히 손을 오므리고 주머니에 넣으라는 거다. 이 교훈을 잘 배웠고 그대로 실천한 걸 후회할 일은 없었다. 손을 벌리고 돈을 받으러 다닌 적은 없었고 마약이나 살인에 관련된 뇌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 내 손에 쥐어주는 깨끗하고 감사에 걸릴 위험이 없는 적당한 크기의 뇌물은 받았다. 메리 앨리스가 내가 1200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는데 그것에 토를 달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았다. 그 돈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다. 아침을 먹은 뒤 세인트 폴 예배당에 갔다. 하지만 예배가 진행 중이라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대신 53번가에 있는 세인트 베네딕트 흑인 교회로 가서 뒤쪽 신도석에서 몇 분 동안 앉아 있었다. 나는 생각할 일이 있으면 교회에 간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시도해 봤지만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나는 자선함에 20달러짜리 6장을 넣었다. 나는 11조를 한다. 경찰 일을 그만둔 뒤에 생긴 버릇이지만 아직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른다. 하느님만이 아실 듯. 아니, 아마 하느님도 나처럼 어리둥절해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만은 뭔가 글맞은 데가 있었다.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가 나한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1200달러를 주었다. 그러니 나도 10분의 1 수수료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 내는 거다. 교회를 나서다 말고 멈춰서서 이미 세상을 뜬 여러 사람들을 위해 촛불 몇 자루에 불을 붙였다. 그 가운데 하나는 쇼핑백 아줌마를 위한 것이었다. 그게 그 아줌마한테 무슨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해가 될 것 같지도 않았다. 사건 발생 당시의 신문 기사를 읽었다.
나는 범죄 사건은 되게 꼼꼼히 살핀다. 내 안의 일부는 아직도 경찰인 모양이다. 42분가에 있는 도서관으로 가서 기억을 되살리기로 했다. 타임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사로 두어 차례 다루었다. 첫 번째 기사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 노숙자 살인사건 기사였고, 두 번째 것은 이름과 나이를 밝히는 후속 기사였다. 나이가 47세라는 걸 알게 되었다.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떤 나이라고 할지라도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불황자나 노숙인들은 나이가 없다.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는 30살일 수도 60살일 수도 그 사이에 어떤 나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뉴스는 타임스보다 더 긴 기사를 실었다. 자상의 수가 26개라고 언급했고 목을 조른 스카프도 묘사해 놓았다. 스카프는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것이고 유명 상표지만 테두리가 해진 것으로 보아 누가 버린 것이라고 추측했다. 내가 읽어본 게 이 기사였다. 포스트는 소설을 썼다. 새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사주가 경영을 맡은 직후 나온 기사라서 기자들이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다시 말해 성과 폭력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말이다. 잔인하게 살해된 여성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데다가 레드필드가 기이한 사람이라 한결 더 자극성이 있었다. 상속 재산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3면 기사로 올라오고도 남았겠지만 그걸 몰랐어도 포스트는 충분히 기사거리를 활용했다. 첫 번째 기사는 사실적인 보도문이었다. 피, 옷차림, 시체가 발견된 뒷골목의 쓰레기, 기타 등등으로 장식된 보도이긴 했지만 이튿날에는 연민성 기사를 썼고 동네 사람들과의 간략한 인터뷰를 담아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인터뷰를 한 사람 중에 이름을 밝힌 사람은 몇 안 되니 아마 기자가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내고 실존하지 않는 무명시가 한 말이라고 갖다 붙인 듯 싶었다. 이 기사에 딸린 기사에서 다른 기자가 쇼핑백 아줌마 연쇄 살인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사실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 기자는 서쪽 지역을 돌아다니며 쇼핑백 아줌마들에게 살인범의 다음 희생양이 될까 두렵지 않냐고 물었다고 나와 있다. 나는 이 부분은 그냥 지어낸 것일 뿐 실제로 기자가 아줌마들을 괴롭히지 않았기를 바랐다.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 사건 발생이 하지 않자 신문에서도 그 사건을 내버려 두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나는 도서관에서 나왔다. 날씨가 좋았다. 바람이 구름을 몰고 가버려 하늘이 온통 파랬다. 공기도 여느 때와 달랐다. 나는 42분가를 따라 서쪽으로 가서 브로드웨이 북쪽으로 갔다. 그리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술꾼, 광인, 그 밖에 분류할 수 없는 불황자들. 57번가가 몇 분 남지 않은 곳에 오자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를 알아볼 수 있었다. 동네마다 극이 속한 불황자들이 있다. 특히 봄이 되면 눈에 많이 뜨인다. 겨울에 어떤 사람들은 남쪽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호시설로 간다. 일부는 추위에 죽기도 한다. 하지만 햇살이 따스해지면 대부분 다시 밖으로 나온다. 8번가 모퉁이 가판대에 신문을 사러 들러 쇼핑백 아줌마를 화제에 올렸다. 신문 파는 사람은 혀를 차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살인이라는 게 다 그렇지요. 빌어먹을 살인. 그 아줌마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에디 알죠? 자정에서 8시까지 일하는 친구. 한쪽 눈이 처졌잖아요. 그 아줌마한테 신문을 파는 사람은 에디가 아니죠. 사실 언제나 나라고요. 아줌마는 오전 늦게나 이른 오후에 나와서 신문을 15부에서 20부 정도 사고 돈을 내요. 그리고 길모퉁이에 상자를 놓고 앉아서 팔다가 남은 건 다시 가져오죠. 그러면 남은 건 내가 환불해줘요. 얼마 주고 사갔어요? 정가요. 그리고 정가에 팔았죠. 빌어먹을. 신문은 깎아줄 수가 없어요. 몇 푼이나 남는다고. 사실 환불해줄 필요도 없지만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쌍한 아줌마한테 소일거리라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아줌마는 자기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업가라고 생각했어요. 방금 25센트 주고 산 걸 25센트에 팔았죠. 그래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겠지만 근데 이거 알아요? 그 아줌마는 부자였어요. 돼지처럼 살았지만 부자였다고요. 들었어요. 에디한테 720달러를 남겼죠. 믿어져요? 720달러. 유언장에 에디 앞으로 남겼대요. 변호사가 3주 전쯤 수표를 들고 찾아왔었죠. 에디 헬로른 앞으로 된 수표. 그 아줌마는 에디하고는 아무 그래도 없었다고요. 내가 팔았고 또 다시 샀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아줌마 돈을 받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에디냐고요. 에디는 그 아줌마를 몰라요. 그 아줌마가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고 했죠. 변호사한테 다른 에디 할로른한테 주는 돈 아니냐고까지 말했어요. 흔한 아일랜드 이름이고 이 동네에 아일랜드 사람도 많으니까요.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에디, 이 바보 녀석. 돈 받고 입 다물어. 아무튼 에디한테 주는 돈이 맞았어요. 유언장에 신문 판매원 에디 할로런이라고 되어 있었다니까요. 틀림없는 거죠. 그런데 왜 에디한테? 왜 나한테? 웃는 표정이 마음에 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랬을 수도 있죠. 아니면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었다거나. 봐요, 에디 주머니에 돈이 들었다고요. 나는 그 녀석이 약을 하거나 술을 마셔서 없애버릴까 걱정했죠. 에디는 그럴 걱정 없다고 하더군요. 자기 바지에도 술 마실 돈쯤은 원래 있었고 두 집 건너 하나가 술집이라도 자기는 쳐다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고 하대요. 그러니 몇백 달러쯤 더 생겼다고 걱정할 게 뭐냐고요. 그거 알아요? 그 미친 아줌마. 사실 난 자꾸 생각이 나요. 머리에 괴상한 모자를 쓰고 와서 멍한 눈을 하고는 신문을 사서 아주 사무적인 태도로 걸어갔지요. 그리고 남은 걸 가지고 와서 환불해가요. 그 아줌마가 없을 때 뒤에서 농담을 하고 놀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딘가 허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가 말했다. 단 한 번도 없다고요.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 여러 군데 찔리고 목이 졸렸죠. 그는 껌 한 덩어리를 입안에서 이쪽 저쪽으로 굴리며 이마에서 머리카락 하나를 뽑더니 하품을 했다. 뭐 때문에 왔어요? 정보라도 있나요?
아니요. 경찰의 정보를 얻으러 왔어요. 아, 알았어요. 그는 계속 끔을 질끈거렸다. 18번가를 담당하는 앤더슨 순경이었다. 구직이라는 형사가 레드필드 사건을 맡은 경관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나를 앤더슨에게 소개해 주었다.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앤더슨을 만난 적이 없었다. 나보다 나이가 어렸다. 요새 대부분 경찰들이 다 그렇지만. 그가 말했다. 사실 그 사건은 좀 밀려났어요. 미결로 되어 있죠.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아시죠?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밤을 새거나 하진 않는다는 말이죠. 지금 상태를 알고 싶은 것뿐이에요. 제가 좀 바빴어. 무슨 말인지 아나 모르겠는데 내 개인 시간이요. 나는 내 개인 시간을 중시하죠. 이해가 갑니다. 피해자 친척이나 누가 고용한 모양인데 누가 불쌍한 메리를 그렇게 했는지 알고 싶어 말이죠. 당신이야 돈을 벌 기회고 사람은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거겠죠. 경찰이건 민간인이건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때에는 이보다 좀 더 은근하게 하곤 했는데 요즘 세대는 그런 모양이었다. 고용된 게 아니라고 말할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내 말을 믿을 것 같지 않았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니 자기한테 돌아올 게 없으면 신경 쓸 리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전몰장병 기념일이 몇 주밖에 안 남았는데 알잖아요. 그래요. 상위 군인회에서 양귀비를 한 송이 살 거예요. 그런데요. 기념일에는 여자들은 하얀 신발을 신고 남자들은 밀짚 모자를 쓰지요. 여름철에 쓸 새모자 장만했어요? 하나 마련해 두면 좋을 거요. 새모자야 언제나 필요하죠. 그가 말했다. 모자라는 건 경찰 은으로 25달러를 말한다. 내가 파출소를 떠났을 때 앤더슨은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의 유산 가운데 25달러를 가졌고 나는 최근까지 수집된 모든 자료를 얻었다. 앤더슨이 수집한 자료인 듯했다. 살인에 사용된 흉기는 날이 19cm 정도 되는 부엌칼이었다. 찌른 상처 가운데 하나는 심장에 닿았고 아마 그것 때문에 즉사했으리라고 추측했다. 죽은 뒤에 목을 졸랐는지 죽기 전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다. 물론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아마 금시관이 레드필드를 검사하는데 수고를 아꼈거나 별로 손을 대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사망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발견되었으니 심하게 부패되었을 리는 없지만 아마 개인위생 상태가 그다지 우수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노숙자에 불과하고 이미 세상을 뜬 사람인데 냄새나는 시체를 붙들고 계속 금시를 해보아야 무엇하겠는가. 그 밖에도 몇 가지 사실이 더 있었다. 집주인의 이름, 시체를 발견하고 신고한 바텐더의 이름. 바텐더는 일이 끝나고 문 닫은 동네 술집에서 술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체를 발견했고 술이 너무 취해서였는지 아니면 덜 취해서였는지 몰라도 굳이 신고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다음에는 사건이 미결로 넘어갈 때 경찰 기록에 나타나곤 하는 부정적 사실들이 나와 있었다. 아무 성과도 없는 단서들, 별 도움이 안 되는 증인들, 형식적으로 하곤 하는 요식 행위들. 앤더슨이나 다른 경관이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라고 해서 달랐을까? 잡을 가망성이 거의 없는 살인자를 쫓는데
온 힘을 기울일 사람이 있을까? 극장에서 SRO라는 말이 좋은 소식이다. 공연이 매진되어 입성만 남았다는 말이니까. 하지만 극장가를 떠나면 단칸방이라는 뜻이 된다. 이 말은 예외 없이 낡고 쇠락한 호텔이나 아파트에 붙는 말이다.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가 죽기 전 6, 7년 동안 살던 집은 세기 말 무렵에 지어져 옛 임차법에 따른 셋집으로 시작한 건물이다. 6층짜리 젓갈색 벽돌 건물이고 한 층에 네 집이 있다. 지금은 이 아파트를 마치 미친 사람이 선거구를 조작하듯 모두 원룸으로 개조했다. 층마다 공동 욕실이 있는데 냄새만으로 찾아갈 수 있을 정도다. 매니저는 락킨 부인이라는 사람이었다. 푸른 눈은 거의 빛을 잃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회석으로 새었지만 여전히 활력이 있었다.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 굴뚝쇠로 태어나지 않을까 싶다. 락킨 부인이 말했다. 아, 불쌍한 메리. 이렇게 거리에 미친 사람이 넘쳐나는데 누구라고 안전하겠어요? 난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에서 죽을 테지만 부디 자연사하고 싶어요. 불쌍한 메리. 시설에 넣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메리는 잘 지냈어요. 자기 삶을 살았죠. 매달 수입도 있어서 제 날짜에 방세도 냈고요. 아시겠지만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한테 빌붙어 사는 누구하고는 달랐죠.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요. 메리 방을 보고 싶으세요? 그 뒤로 2번 더 세를 내주었지요. 처음에는 젊은 남자였는데 오래 안 있었어요. 별 문제는 없었지만 간다니까 좋더군요. 자기가 선원이라고 했어요. 떠날 때 다른 배를 타고 홍콩인지 어디인지로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선원을 수없이 받아봤는데 그 사람은 긋는 모습이 선원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꾸미는 건 아닐까 생각했지요. 그 뒤로도 수도 없이 손님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않았죠. 흑인이나 히스패닉한테는 방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뭐 감정은 없지만 집에 들여놓기 싫어요. 집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락킨 부인, 인종이나 종교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아무에게나 세를 주시오. 하지만 정 부인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하면 나한테 알릴 필요는 없어. 다른 말로 하면 집주인도 속내는 받고 싶지 않지만 면피를 하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아, 법 때문이죠. 하지만 난 아무 문제 없었어요. 락킨 부인은 집게 손가락을 코 옆에 가져다 댔다. 그러고 나서 2주쯤 전에 메리의 방을 사람 좋은 과부한테 내주었어요. 맥주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안 될 거 있나요? 유심히 살펴보는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이따금 술 좀 마신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 일이니까요. 락킨 부인은 청회색 눈을 내 얼굴에 고정했다. 탐정 양반도 술 좋아하죠? 락킨 부인이 말했다. 냄새가 나요? 아니요. 얼굴 보면 알아요. 남편도 술을 좋아했고 술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술이 좋다면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죠. 그리고 술 마셔도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다른 누구처럼 욕을 하거나 싸우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았죠.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세퍼드 부인은 지금 나가고 없어요. 지금 메리방을 쓰는 사람 이름이에요.
원한다면 보여줄게요. 그래서 방을 보았다. 깔끔했다. 세퍼드 부인은 불쌍한 메리보다 방을 깨끗하게 쓰죠. 메리도 더럽게 쓰지는 않았지만 살림이 엄청 많았어요. 쇼핑백이니 뭐니 하는 것들,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죠. 여기 사는 동안 한 번도 깔끔하게 해놓은 걸 못 봤네요. 침대는 내가 정돈해주지만 다른 물건을 건드리는 걸 싫어해서 나머지는 그대로 내버려뒀죠. 집세를 제때 내고 다른 문제는 전혀 일으키지 않았어요. 사실 부자였어요. 알겠지만. 네, 압니다. 4층 사는 여자한테 돈을 좀 남겼어요. 훨씬 젊은 여잔데 메리가 죽었을 때는 여기 이사 온 지가 석 달밖에 안 됐었죠. 메리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거의 $1,000나 넘게 남겼더라고요. 건너편 방의 클라인 부인은 메리보다도 더 먼저 여기서 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얘기도 자주 나누곤 했죠. 클라인 부인은 생활보호 대상자라 몇 푼이라도 아주 유용했을 텐데 메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미스 스트롬한테 돈을 준 거예요. 라키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클라인 부인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클라인 부인이 메리가 왜 유언장에 자기 이름을 안 올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지 어쩐지도 알 수 없지만 미스 스트롬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메리 같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죠.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메리처럼 제정신이 아니고 어수선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찌 알겠어요? 미스 스트롬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먼저 물어봐야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일하러 가고 없어요. 오후에 파트타임으로 일하지요. 속을 터놓지 않는 타입이라 물론 그걸 나무랄 수는 없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질 않아요. 그래도 점잖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점잖은 집이에요. 그렇겠죠. 원룸이고 집세도 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리츠 호텔은 아니지만 여기 사람들은 점잖은 사람들이고 내가 최대한 깔끔하게 관리해요. 화장실이 층마다 하나밖에 없으니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점잖은 곳이에요. 네. 불쌍한 메리, 왜 죽였을까요? 강간하려고 한 건가요? 누가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을 탐할 것 같지는 않지만 미친 사람이라면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강간 당했나요? 아니요. 그럼 그냥 살해된 거군요. 아, 하느님 보살피소서. 거의 7년 동안 방을 새주었어요. 내 할 일이긴 하지만 자선 사업을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내내 여기 같이 살았으니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누구라도 그런 가엾은 늙은 영혼을 알기는 힘드니까. 아무튼 익숙해졌지요. 무슨 뜻인지 알려나? 알 것 같아요. 같이 지내는데 익숙해졌어요. 인사를 건네도 돌아보지도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라고 느꼈죠. 이제는 가버렸고 우린 모두 좀 더 늙어버린 기분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죠. 가엾은 사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인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다행이었다. 답할 말이 없었으니. 저녁을 먹고 주누비에브 스트롬을 만나러 돌아왔다. 레드필드가 왜 돈을 주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
$880를 받았고 돈을 받아 좋긴 했지만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거의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스트롬은 되풀이해서 말했다. 이 돈으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도 술을 마셨지만 지난밤처럼 절박한 기분은 없었다. 이튿날 기억이 끊어지지 않은 채로 깰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조절해 마실 수가 있었다. 중간에 자정이 좀 지났을 때 가판대에 들러 에디 할로런과 한두 마디를 나누었다. 신수가 좋아 보였고 잘 지낸다고 말했다. 3년 전 에디가 시드 밑으로 일하러 갔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긴장하고 불안해 보였고 뭘 보든 눈빛이 옆으로 비켜갔다. 지금은 태도에 자신감이 있었고 몇 년은 젊어 보였다. 젊음이 전부 돌아오지는 않았고 일부 영원히 사라지긴 했지만 술을 완전히 끊기 전에 술독이 꽤 깊이 빠졌던 모양이다. 우리는 쇼핑백 아줌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누군가가 거리 청소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정화운동 말이야. 몇 년 전에 어떤 애들이 재미로 그런 짓을 했었지. 석유통을 가져다가 바워리 거리에 있는 불황아들에게 석유를 붓고 성냥을 집어 던졌잖아. 생각나? 그래, 생각나. 그 애들은 자기가 애국자라고 생각했어. 훈장을 받을 일이라고 했어. 술 취한 불황자들을 거리에서 몰아내서 동네 청소를 한다는 거야. 사람들은 불황자를 싫어하잖아. 저 위쪽에 타워스라는 건물 있지. 거기 쇠 창살로 된 난방기 한 풍구가 있었잖아. 불황자들이 겨울에 거기서 자곤 했지. 따뜻하고 편하고 공짜니까. 2~5명 정도가 밤마다 거기서 따뜻하게 잠을 청하곤 했지. 생각나? 그래서 철책을 쳐버렸지. 맞아. 세입자들이 불평했다잖아. 자기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도 아니고 동네 불황자들이 잠자리로 섰을 뿐인데 비싼 임대료를 무는 세입자들이 건물을 들고 날 때 불황자들을 보는 게 싫다고 한 거야. 불황자들은 건물 밖에 있었고 아무도 승가시게 하지 않았는데 그 꼴이 보기 싫다고 돈을 들여서 불황자들 자던 곳에 둘레에 철책을 쳐버렸어. 보기도 싫고 오직 불황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밖에 안 하는데 보통 그런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그렇지. 에디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누군가에게 데일리 뉴스와 레이싱폼을 팔려고 몸을 돌렸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나도 불황자였어. 아주 밑바닥까지 갔었지. 자네는 아마 모를 거야. 바워리 거리까지 갔었다고. 구걸하고 벤치나 문가에서 잤어.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죽을 날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지. 사실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누가 돌아올지, 누구는 아닐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석유를 붓고 불을 붙였을 수도 있었어. 제기랄. 쇼핑백 아줌마는 불황자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하지.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아. 아니면 쇼핑백 아줌마 같은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정신이 나갈지 모르니 눈을 돌려야겠다 하지.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장애인이나 미친 사람이나 지지나 같은 사람들한테 주사를 놓고 바이바이 하는 거야.
그 아줌마도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 아님 뭐겠어. 하지만 한 끈으로 그쳤잖아. 에디는 눈살을 찌푸렸다. 말이 안 돼. 한 끈하고 범인이 다음날 9번가에서 버스에 치였다면 모를까. 그랬다면 아주 잘된 일이고 아니면 겁을 먹을 수도 있지. 막상 피나 이런 걸 보니 겁이 난 거야. 아니면 여길 떴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 있지. 다른 이유가 없잖아. 쇼핑백 아줌마라서 죽은 게 분명해. 아니야? 모르겠어. 에이, 제기랄. 아니면 도대체 그 아줌마를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 에런 크라이튼이 일하는 법률회사는 플랫 아이언 빌딩 7층에 있었다. 동업자 4명에 추가로 변호사 11명의 이름이 반투명 유리 위에 적혀 있었다. 에런 크라이튼의 이름은 아래에서 두 번째에 있었다. 젊은 사람이니까. 에런 크라이튼은 나를 보고 놀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자 곤란하다고 말했다. 공개된 기록이 아닌가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직접 알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지요. 한순간 나는 18관할구에 돌아가 있고 경관이 나한테 새 모자값을 뜯어내려고 하는 상황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크라이트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 이유 때문에 꺼려하는 것이었다. 나는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과 각각 얼마씩 돌아가는지 유언장에는 언제 포함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했고 크라이트는 자기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정확히 어떤 목적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크라이튼이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뭘 하고요? 내가 왜 이 문제에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난 전에 경찰이었어요. 지금은 일종의 무허가 탐정인데 인가증은 없지만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해주고 그걸로 풀칠하고 살지요. 크라이튼의 눈빛이 경계태세였다.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는지 머리를 굴려보는 듯했다. 느닷없이 $1200를 받았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도 나를 잘 모르면서 나한테 돈을 남긴 거지요. 뭔가 까닭이 있기에 돈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성금으로 받은 거라는 생각이요. 뭐의 성금이요? 살인범을 찾아내라고요. 아, 그가 말했다. 상속자를 모두 모아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 때문에 걱정하는 거라면 또 상속자가 돈 때문에 그 아줌마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속자들은 자기 이름이 유언장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 같으니까. 나나 내가 이야기를 나눠본 두 사람 다 아줌마한테 아무 말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또 이 일은 뭔가 얻으려고 저지른 살인이 아니었어요.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했죠. 그러면 왜 상속자들이 누군지 알고 싶어 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약간은 경찰이었을 때 받은 훈련 때문이기도 하죠. 구체적인 단서, 어떤 것이라도 확실한 사실이 있으면 먼저 그걸 추적해 다 넓은 그물을 던져요. 그건 일부고 사실은 그 아줌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래요. 아마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인 듯 싶어요. 살인범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해요. 경찰도 진전이 거의 없는 것 같더군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열심히 애쓴 것 같지도 않아요. 경찰은 유산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맡은 경찰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알았다면 나한테 얘기했겠죠. 사건 파일에도 안 적혀 있고 내 생각에는 경찰은 살인범이 후속 살인을 저지르길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구체적인 게 나올 테니까. 이 사건은 보통 되풀이되곤 하는 묻지마 범죄의 일종이니까요. 나는 잠시 눈을 감고 흩어지는 생각을 붙들려고 했었다. 하지만 되풀이하지 않았죠. 그래서 미제로 돌리고 잠시 뒤에는 완전히 손을 떼버렸어요. 경찰이 어떻게 일하는지 잘 몰라요. 전 주로 재산과 신탁을 다루죠. 크라이트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제 고객들은 대부분 자연사해요. 살인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죠. 대개는 그렇죠. 살인범은 못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큰 기대는 하지 말아요. 벌써 몇 달이 지났으니 배에서 내린 선원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고 지금쯤 마카오나 IT에 가 있을지도 모르죠.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고 용의자도 없고 흔적은 이미 석 달이나 지나 사라졌으니 범인이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요새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도 많으니. 블랙아웃이요? 소득 말인가요? 크라이튼이 눈살을 찌푸렸다.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술에 취해서 아내나 절친한 친구를 쏘고 들어온 사람이 득실거려요. 자기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로 20년형에서 종신형까지 살아야 하죠. 이 말에 크라이튼은 동요하는 듯 했고 그러니까 더 어려 보였다. 끔찍하네요. 크라이튼이 말했다. 그래요. 처음에는 형법을 할까 생각했어요. 제 삼촌 잭이 말렸죠. 형사 변호사를 하면 굶어 죽거나 아니면 전문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걸 돕는 일을 평생 해야 한다고 했어요. 형사 변호사로 돈을 벌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니 결국 불쾌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게 된다고요. 물론 슈퍼스타 형사 전문 변호사들도 있죠. 누구나 아는 유명 변호사들이요. 하지만 나머지 95%는 잭 삼촌이 말한 대로예요. 그렇겠군요. 맞아요.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요. 크라이트는 안경을 벗어 살펴보더니 깨끗하다고 판단되는지 다시 꼈다. 가끔은 과연 잘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가끔은 그래요. 그 명단을 드릴게요. 그래도 되는지 윗사람한테 확인해야겠지만 그러지 말기로 하죠. 변호사들 알잖아요. 뭘 어떻게 해도 되겠냐고 물으면 자동적으로 안 된다고 대답해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게 안전하기 때문이죠. 잘못된 충고를 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대개는 가만히 앉아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말하죠. 이건 정말 예외적인 일이에요. 전 대개는 이 일을 좋아하고 제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몇 분 걸릴 텐데 그동안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비서가 설탕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를 한 잔 갖다 주었다. 커피를 다 마셨을 때쯤 크라이튼이 명단을 가지고 돌아왔다. 또 도울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했다. 크라이튼은 나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와 악수를 나누었다. 나는 크라이튼이 몸을 돌려 사무실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다. 그 사람이 나와 같이 가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또 마음이 달라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자기 일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주에는
에런 크라이튼이 준 명단을 쭉 훑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러면서도 강박적으로 그 일에 매달렸다. 명단에 32명의 이름이 있었다. 내 이름하고 에디, 할로른, 주느 비에브 스트롬의 이름은 지웠다. 또 뉴욕 밖에 사는 사람 6명의 이름 옆에 표시를 하고 나자 최종적으로 23명이 남았다. 크라이튼이 이들 대부분의 주소 찾는 작업을 미리 다 해놓았다. 크라이튼이 32개의 부기가 추가된 날짜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역시간 순으로 명단을 훑어나갈 수 있었다. 가장 최근에 상속자가 된 사람부터 시작했다. 이걸 방법이라고 택하긴 했지만 미친 짓이었다. 최근에 유언장에 들어간 사람이 이득을 노리고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지만 나는 이 살인사건은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니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 말이다. 아무튼 뭔가 할 일은 있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대화도 몇 차례 하게 되었다.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가 고른 사람들을 어떤 유형으로 뭉뚱그릴 수 있는지 나는 잘 헤아릴 수가 없었다. 나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성도, 성적 취향도 경제적 상황도 저마다 달랐다. 대부분은 에디나 주누비브에나 나처럼 왜 그 아줌마가 그런 선물을 주었는지 짐작도 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한 어떤 친절한 행동 때문일 거라고 하는 사람도 몇몇 있었다. 게리 포겟이라는 젊은 남자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했다. 포겟이는 일종의 광신도로 메리에게 소책자 몇 권을 주고 분별을 갖고 구원받으라는 배지를 주었다고 한다. 자기가 지금 입은 면셔츠 앞 주머니에 달린 것과 같은 배지일 것이다. 아마 메리는 포겟이가 준 선물을 자기 쇼핑백에 넣었으리라. 그 아줌마한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했지요. 그 덕분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당연히 고맙게 생각했겠지요. 음덕을 베푸세요. 매튜 형제, 예수님께도 매튜라는 이름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압니다. 그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도 분별을 갖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가까스로 배지는 거절했지만 소책자 몇 권은 받았다. 나는 쇼핑백이 없었으므로 주머니에 넣었다. 명단을 모두 훑지는 않았다.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서두를 이유도 없었다.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니니까. 사실 사건도 아니고 강박에 불과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러니 시간에 쫓길 이유는 전혀 없었다. 어쩌면 명단에 있는 이름이 모두 바닥날까봐 주저한지도 모르겠다.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살인범을 찾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도무지 어디에서 다시 출발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으니. 그러는 동안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이 사건을 조사한다는 소문이 퍼져 동네 사람 전체가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를 입에 올리게 되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정보가 있다거나 나름의 추측이 있다는 명분으로 찾는 것이었는데 이들이 가져오는 정보도 추측도 실질적으로 별 가치는 없었다. 사실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그러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메리가 사망한 날 오후에 뉴욕 포스트를 파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로 시작했어. 메리에 대한 이야기, 쇼핑백 아줌마들에 대한 이야기, 동네의 여러 모습, 미국의 만연한 폭력 같은 이야기를 널어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메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은 자기 이야기로 끝냈다. 아마 대부분의 대화들이 그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나 싶었다. 다른 날 폴리스 케이지에서 베리 모스데이를 만났다. 베리는 키드 글로브스 술집에서 쇼핑백 아줌마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다고 했다. 연락처를 알아다 줄 수 있어?
베리가 말했다. 지금 거기에 있나? 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봤다. 15분 뒤에 시작해. 하지만 거기 가기가 좀 그렇지 않나? 왜? 자네가 평소에 어울리는 무리가 아니잖아. 경찰은 어디든 가. 경찰이야 그렇지. 그리고 어딜 가든 환영받고. 괜찮다면 이것만 마시고 같이 갔어. 내가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지. 키드 글로버스는 56번가에 있는 개입바다. 실내 장식은 좀 공격적인 동성애자 해방운동풍이었다. 조그만 무대가 있고 테이블, 피아노, 시끄러운 주크박스가 있었다. 베리 모스데일과 나는 바에 섰다. 전에 와본 적이 있어 여기 커피는 도저히 못 마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버번을 시켰다. 베리는 버번에 얼음과 소다수를 넣어 마셨다. 반쯤 마셨을 때 고든 루리가 소개되었다. 꽉 끼는 청바지와 꽃무늬 셔츠를 입고 무대 위에 있는 접는 의자에 앉아서 기타를 치며 직접 작곡한 발라드를 불렀다. 노래를 잘하는지 아닌지 나는 몰랐다. 노래마다 전부 가락이 똑같은 것처럼 들렸지만 아마 스타일이 비슷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나는 음악은 잘 모른다. 암스테르담에서 있었던 로맨스에 대한 노래가 끝난 뒤 고든 루리는 다음 곡은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에게 바치는 곡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브로드웨이 거리에 사는 쇼핑백 아줌마였지. 자기 옷 전부와 세월을 등에 걸치고 시들어버린 꿈을 낡은 종이 가방에 넣어 브로드웨이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 쓰레기통을 뒤졌네. 쇼핑백 아줌마. 한때는 브로드웨이의 배우였을지도 모르지. 머릿속에 우겨넣은 단어를 뱉으며 자기가 맡은 배역의 대사를 읊으며 브로드웨이에서 팬과 친구와 연인들을 매혹했네. 쇼핑백 아줌마. 마음 한구석에 브로드웨이 한구석에 악마가 있어 징조와 조짐과 징후가 보이고 그녀는 자기 대사를 잊어버렸어. 브로드웨이로 가죽끈에 매어 끌려 나왔네. 쇼핑백 아줌마. 몇 소절이 더 이어지며 쇼핑백 아줌마는 브로드웨이의 쓰레기통에서 캐낸 너저분한 보물을 지키려다 길가에서 살해되기에 이른다. 노래는 매끄럽게 이어졌고 그전 어느 곡보다 큰 박수를 받았다. 나는 베리에게 고든 루리가 누구냐고 물었다. 나도 잘 몰라. 베리가 말했다. 화요일부터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 내가 보기엔 썩 괜찮아. 아주 끝내주는 것도 아주 후진 것도 아니고 그 중간쯤. 메리 앨리스는 브로드웨이에는 안 갔을 텐데 9번가 말고 다른 곳에서는 본 적이 없어. 시적 허용이지. 브로드웨이를 9번가로 바꾸면 노래가 맥이 빠지지 않겠어? 이렇게 하니까 라인스톤 카우보이에 부른 노래랑 좀 비슷하잖아. 루리도 이 근처에 사나? 어디 사는지 몰라. 어쩐지 캐나다 사람 같대. 요새는 캐나다 사람이 하도 많으니. 전에는 캐나다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볼 수 없었는데 요새는 전부 다 캐나다 사람이라니까. 무슨 바이러스 같은 건가 봐. 우리는 고든 루리의 노래를 끝까지 들었다. 그러고 나서 베리는 몸을 앞으로 숙여 바텐더에게 어떻게 하면 무대 뒤로 갈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키드 글로브스의 분장실에 해당하는 곳을 찾아갔다. 아마 전에는 여자 화장실로 쓰던 곳일 게다. 나는 돌파구를 찾았다고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루리가 앨리스를 죽였고
노래를 만들어 불러 죄책감을 씻으려 한다는 것 말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지야 않았겠지만 그 순간에는 어떤 방향성과 동력을 얻은 기분이었다. 내 이름을 말하고 공연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고 했다. 루리는 내가 레코드 회사에서 나왔는지 물었다. 성공의 기회를 맞은 건가요? 수년 동안 삽질한 끝에 드디어 뜨는 건가요? 우리는 작은 방에서 나와 옆문으로 클럽에서 나왔다. 길을 따라 새 집을 내려가 커피숍의 좁은 자리에 앉았다. 곧은 루리는 그리스식 샐러드를 시켰고 둘 다 커피를 마셨다. 나는 쇼핑백 아줌마에 대한 노래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루리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쓴 곡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요. 바로 며칠 전에 썼어요. 저 가게에는 화요일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3주 전에 뉴욕에서 왔고 웨스트 빌리지에 있는 데이비드 스테이드 불이라는 곳에서 2주 계약을 했어요. 거기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거기도 게이바예요. 뉴욕에는 이성애자가 없는가 아니면 이성애자들은 클럽에 안 가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거기에 2주 동안 공연하고 그 다음 키드글로블로스에서 시작했지요. 그러다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그 쇼핑백 아줌마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날 술을 좀 마셔서 감성적이 되었나 봐요.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는 깨질 것 같은데 첫 번째 절이 머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바로 서내려갔죠. 첫 절을 쓰니까 다음 절이 떠오르고 정신 차려보니 6절까지 전부 섰더라고요. 루리는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다 말고 내 얼굴을 빤히 보았다.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루리가 말했다. 매튜 스커더요. 그래요. 그 사건을 조사하는 분이군요. 정확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나 보려는 거죠. 죽기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루리는 고개를 저었다. 전에는 이 동네에 와본 적도 없어요. 아, 내가 용의자는 아니겠죠? 지난 가을부터 뉴욕에 없었어요. 그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캘리포니아에 있었죠. 3월 초에는 좀 더 동쪽으로 와서 시카고에 있었으니 이 정도면 알리바이가 충분하죠. 루리 씨를 의심한 건 아니에요. 그냥 노래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커피를 홀짝 마셨다.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았어요? 배우였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랬나요? 정확히 그분에 대한 노래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얻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지난 며칠 동안 그런 아줌마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긴 했죠. 노숙자들이라든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뉴욕에 그런 사람들이 특히 많은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더 눈에 잘 뜨이는 건가요? 캘리포니아에는 누구나 다 차를 타고 다니니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볼 일이 별로 없지요. 난 캐나다에서 왔어요. 온타리오주 시골 출신인데 처음으로 살아본 도시가 토론토였어요. 거기도 길에 미친 사람이 있지만 뉴욕 같지는 않아요. 이 도시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미친 사람들이 여기로 모여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미친 게 아닌지도 모르죠. 뭔가 다른 소리를 듣는 건지도 몰라요. 누가 죽였는지 궁금하네요. 영원히 못 밝혀낼지도 모릅니다. 정말 궁금한 건 왜 죽였냐는 거예요. 제 노래에서는
누군가가 가방에 든 물건을 뺏으려고 그런 거라고 했어요. 노래에서는 말이 되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알 수 없죠. 유산을 남겼다고 하던데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요. 그게 사실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한테는 노래를 남겼죠. 내가 섰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깨어나는 순간 머리에 떠올랐으니까.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내 삶을 바꿔놨어요. 이상한 일이죠. 모든 게 이상했다. 가장 이상한 것은 마무리였다. 월요일 밤이었다. 매츠가 세이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하는 중이라 아들들을 데리고 야구를 보러 갔다. 다저스가 원정 3년전을 하러 왔고 요새 연성 행진 중인 다저스가 결국 삭스리를 했다. 아이들과 함께 다저스 타자들이 존 매틀렉을 두들겨 내보내려고 뒤이어 등판한다. 다른 투수들한테도 명타를 퍼붓는 걸 봤다. 최종 스코어는 13대 4였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고 도시로 돌아오는 전차를 탔다. 그래서 암스트롱스에 갔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다. 트리나가 묻지도 않고 버번 위스키 더블과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왔다. 나는 버번 절반을 들이키고 나머지는 커피에 탔다. 그때 트리나가 누군가 나를 찾아왔었다고 했다. 지난 2시간 동안에 3번이나 왔었어요. 트리나가 말했다. 비쩍 마르고 이마가 넓고 눈썹이 짙고 아래턱이 불독처럼 튀어나왔는데 그걸 주걱턱이라고 하나요? 정확한 표현이야. 조만간 올 거라고 했죠. 늘 그러지. 조만간 오지. 별일 없어요, 매튜. 매츠가 가깝게 졌어. 13대 4라고 들었는데요. 요즘 같으면 그것도 아깝게 진 거라고 봐줘야 돼. 무슨 일 때문이라고 해?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반 시간이 채 안 되어 다시 왔다. 트리나한테 들은 말이 있어 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알아볼 수 있었다. 어디서 본 듯도 했지만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 동네 어딘가에서 보았겠지 싶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묻지 않고 바로 내 자리로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맞은편에 앉았으니 말이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새로 시킨 버번과 커피가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한 모금 마시고 그를 쳐다보았다. 30이 채 안 되어 보였다. 땀이 흠뿍 들어갔고 얼굴과 피부가 말라서 줄어든 가죽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진녹색 셔츠와 카키색 바지를 입었다. 면도를 안 해 거친 얼굴이었다. 마침내 내 컵을 가리키며 뭘 마시냐고 물었다. 말해주자 그는 자기는 맥주만 마신다고 했다. 여기 맥주도 팔아요. 내가 말했다. 나도 그걸 마셔보죠. 그는 몸을 돌려 트리나에게 손짓했다. 트리나가 오자 내가 마시는 것처럼 버번과 커피를 마시겠다고 했다. 트리나가 올 때까지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꽤 공을 들여 술 탄 커피를 저은 다음 한 모금을 마셔보았다. 그가 말했다. 나쁘지 않네요. 먹을만해요.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요. 다시 마시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떤 맛인지는 알게 되었어요. 그렇군. 전에 본 적이 있어요. 매튜 스커더. 전에 경찰이었다가 지금은 사립탐정, 기타 등등 안 그래요? 비슷해요. 내 이름은 플로이드예요. 마음에 들진 않지만 빼도 박도 못하죠. 안 그래요? 바꿀 수야 있지만 그게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럴 수도. 내가 안 바꾸면 누군가 바꾸겠죠. 플로이드 카프예요.
성을 안 말했네요. 안 그래요? 플로이드 카프예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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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이드는 입술을 오므리고 소리 없이 바람을 불었다. 이제 어떡하죠, 매튜? 그걸 알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잖아요. 알죠? 안 그래요? 그때는 알 것 같았다. 그 늙은 아줌마 내가 죽였어요. 내가 칼로 찔러서 목숨을 빼앗았어요. 순간 플로이드는 슬픈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 아줌마의 스카프로 목을 졸랐어요. 그걸 뭐라고 하나? 자승자박이라고 하나요? 모르겠어. 플로이드, 왜 죽였어? 플로이드는 나를 보더니 커피를 보더니 다시 나를 보았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야 했어요. 왜? 법원과 커피처럼요. 알아야 했어요. 맛보고 어떤지 알아야 했어요. 눈이 마주쳤다. 플로이드의 눈은 크고 퀭하고 공허했다. 눈을 통해 두개골 뒤쪽 어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머리에서 살인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다. 이제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농담을 가장한 듯한 기색은 사라졌다.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항상 머릿속에 있었고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늘 머릿속에는 피와 죽음뿐이었어요. 뭘 볼까 두려워 눈도 감을 수 없었어요. 며칠이고 앉아다가 지치면 눈을 감자마자 골아떨어졌어요. 먹지도 않았어요. 꽤 몸집이 있었는데 살이 술술 빠져버렸어요. 언제부터 그랬어? 모르겠어요. 겨울 내내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 한번 해보면 내가 인간인지 괴물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칼을 구해가지고 며칠 동안 밤마다 나갔지만 겁이 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도저히 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하게 됐는데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끔찍했어요. 왜 멈추지 않았지? 모르겠어요. 멈추기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정말 모르겠어요. 미친 것 같았어요. 영화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관객이 된 것처럼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집으로 갔어요. 칼은 하수구에 던졌어요. 입었던 옷은 모두 소각로에 넣었어요. 계속 토했어요. 그날 밤 토하고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데도 토했어요. 쓴물만 계속 토했죠. 그리고 나서 잠이 든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잤는지 몰라도 이튿날 깨어 모든 게 꿈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니었지. 아니었죠. 하지만 끝났어요. 그 일을 했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으리란 걸 알았죠. 완전히 미친 일이라고 생각했고 잊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잊어버렸어? 고개를 끄덕였다. 한동안은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그 아줌마 이야기를 해요.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 나는 이름도 모르고 죽였는데 아무도 그 사람 이름을 몰랐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모든 기억이 살아났어요. 당신이 나를 찾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난 아무래도 그는 얼굴을 찡그렸고 자기 꼬리를 잡으려는 개처럼 어떤 생각을 쫓아 빙빙 도는 듯 했다. 그러더니 포기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왔어요. 그렇군. 이제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요?
나한테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이유지. 그는 잠시 생각했다. 한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가 말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시는 아무도 죽이지 않을 거예요. 확실해요.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말해야겠어요. 원한다면 같이 가주죠. 그래요. 한 잔 더 하고 같이 갑시다. 한 잔 더 할래요? 아니요. 전 술 많이 안 마셔요. 이번에는 커피 없이 마셨다. 트리나가 술을 가져온 뒤 나는 어떻게 희생자를 골랐냐고 물었다. 왜 그 사람을? 그는 울기 시작했다. 흐느끼는 게 아니라 움푹 들어간 눈에서 눈물만 줄줄 흘러내렸다. 잠시 뒤 그는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쳤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그가 말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죽었다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나? 누가 생각이나 하겠나?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생각해요. 그가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갔다. 경찰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 내 소관이 아니니까. 이건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한 것도 아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플로이드 카프를 끌어낸 것은 사람들의 말이었다. 말이 퍼지게 하는데 내가 일조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없었더라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의 유산 때문에 동네에서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가 화제거리가 된 것이다. 쇼핑백 아줌마 자신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이유로 유산이 분배되었고 유산이 죽음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셈이다. 나도 그 유산 때문에 이 일에 끼어들게 되었으니. 그러니 레드필드 아줌마가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아니면 범인이 스스로를 잡은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아무도 섬이 아닌지 모르고 누구나 다 섬인지도 모른다. 내가 아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촛불을 하나 켰다는 것 뿐이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이 나만은 아닐 것이다.